네, 이곳은 베트남 위아래로 600km라고 하죠. 베트남의 가장 배꼽쯤에 자리 잡고 있는 해변 도시 다낭입니다. 임박한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점쳐지고 있는 곳인데요. 제 뒤로는 디케 해변이라고 불리는 해변이 있습니다. 해운대 10배 규모라고 하는데요. 무척 광활하네요. 그리고 제 뒤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면 조그마한 구조물이 보일 텐데 실제 가서 보면 65m가 넘는 해수 관음상이라고 하는 석조 조형물인데요. 과거에 그 보트피플, 월남전 당시에 보트피플들이 전쟁을 피해서 보트에 탔다가 많은 분들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베트남 현대사의 아픔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 정처가 없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몰려다니면서 물고 뜯고 그야말로 광고파리, 신문파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언론들이 정처가 없으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고발뉴스 뉴스방 5년 전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팽목항 취재본부를 차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의 현장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먼저 회담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항을 나와서 다낭 시내를 지금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리에 오토바이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해변, 미케 해변이 보이는데요.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해운대 10배 규모라고 하는데 정말 실감이 나더군요. 저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해수 관음상이 보이시죠? 바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제 막 그쪽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 또 10여 분간을 계속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멀리 다낭 해변이 보이죠. 네, 지금 공항에서 약 40분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아주 꾸불꾸불한 산길로 접어들어가지고 보신 것처럼 이곳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인터컨티넨탈 다낭 리조트 지난 2017년 에이펙 당시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던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진입을 시도해 볼 예정인데요. 상당히 밀폐되어 있는 곳입니다. 프라이빗 아주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 호텔이라서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 왼쪽으로는 몽키베이라고 원숭이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저희도 원숭이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쪽으로는 몽키베이를 접하고 있고 반대쪽으로는 산입니다. 낙타의 봉우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산인데 정상에 베트남 군 부대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경호의 최적의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오는 길이 외길이고 또 들어가는 길도 탁 막으면은 출입 자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자물쇠처럼 통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 제2차 북미 회담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로 현지에서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숭이만을 끼고 있어서 곳곳에서 원숭이를 이렇게 마주할 수가 있었는데요. 직접 호텔 안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또 한 1km 가량을 또 경내로 이렇게 진입로를 따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진입로 끝에 이제 호텔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비원이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Yeah, do you have booking? No, we like to eat some. Yes, I know, but do you have?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 그러면은 숙소는 너무나 비싸서 300에서 500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도 한번 예약을 해보려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1인당 5만 원 가까운 비용 지불을 요구하더군요. 저희가 예상 관계로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I'm so sorry, I cannot talk to you about this information. You cannot say Yes, I anything. cannot say.
안내원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그 프레스티지 룸이라고 하는 대통령급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내부 수리가 진행이 됐었고 이제는 수리는 끝났는데 외국 정상이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아주 삼엄한 원래 자체 경비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사적인 호텔인데요. 보신 것처럼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탁 막으면은 완벽한 경호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베트남 군 시설 때문에 안전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낭의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확정이 되면 저희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한번 내부를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상당히 좀 조용한 편인데요. 외신들이 계속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인데요.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왔어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 영변에 대한 미국과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검증을 포함해서 미 측의 1단계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전 협의 내용이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 청와대나 외교부 쪽 소식통인 것 같은데요. 지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회담 그리고 또 스웨덴에서 열렸던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정표가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얘기가 다 끝났다는 내용이죠. 요미우리에 따르면은 미국은 지난해 가을까지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전면적인 사찰 및 검증, 핵탄두의 일부 반출까지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면적 사찰과 핵 리스트 신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 접근법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탑다운 형식으로 이 관련 요구들을 다음 단계로 돌리고 1단계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검증,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이미 북한이 오픈을 한 상황이죠. ICBM 개발 동결과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북한은 이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검증을 포함해서 미국 측의 1단계 요구를 대체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상응 조치로 석유 수출 제한과 금융 관련 등 제재 완화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 사업을 제재 예외로 할 것을 요구했다는데 이것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미우리는 뭐 이런 입장을 보도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국내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픈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관심사 논의할 수 있다. 양자가 그동안 신뢰 회복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대화가 사진 속의 모습처럼 진전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뭐 이런 기사 불가피하게 소식통 발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방향은 대체로 요미우리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경제 제재 해제가 되겠죠.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리스트와 사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에 응하면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화적 제스처가 나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조치란 ICBM 계획 폐기와 영변 핵미사일 관련 시설 폐기 요거를 이행을 하면 상응하는 조치로서 경제 제재 일부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Y10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셧다운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3주 21일 동안 그 사이를 틈타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장소 발표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이곳 다낭으로 장소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취재를 한 결과 금주내 특히 수요일 목요일쯤에 장소가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도 다 정리가 돼 가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 3주 뒤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국내 뉴스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정처 잃은 하이에나다. 대한민국 언론을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지금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뭐 건설 공사장, 이 다낭, 베트남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다낭까지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하이에나가 야생에서는 먹이를 위해서 하지만 실제 언론이 하이에나의 모습을 방불케 할 때는 이윤과 자신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 바람에 저희가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투기든 이익 충돌이든 언론이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너무나 과도하게 대한민국을 온통 언론이 흔들어 놨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부메랑이라고 그러죠. 장제원 의원, 드디어 이쪽으로 또 불똥이 튀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익 충돌, 가족 운영 대학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 이렇게 관여한 의혹이 제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쌤통이라고요? 글쎄요. 뭐 전 언론이 지난 손혜원 의원 때 그랬듯이 달라붙을 필요는 없지만 충분한 의혹 제기에 따른 후속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자한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가진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통해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동서대학교라고 장제원 의원의 형 장재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학교예요. 가족 학교입니다. 가족 학교. 그런데 이 학교에다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라 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 지원금을 늘리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승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원석 의원 김천역 앞에 아버지랑 같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 4층짜리 빌딩이 있대요. 4층의 빌딩이죠. 김천역 바로 앞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김천역을 제2의 대구역으로 승격시켜서 활성화하는 그런 이른바 남부 내륙철도 김천역 분기점 지정 개입에 기재부, 무려 기재부 차관 당시에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천역 활성화를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가 하면은 뉴스에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 고발 뉴스가 실은 뉴스인데요. 좋아요가 무려 6,700개. 저희는 뭐 포탈과 컨텐츠 제휴 협정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자발적으로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통해서 확장하고 공유한 우리들의 뉴스입니다. 다른 매체에선 찾아보기 힘든 뉴스인데요. 홍가혜 씨, 가혜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극장에서 만나셨는데요. 홍가혜 씨가 조선일보의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소송을 통해 승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무려 6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인용이 됐는데요. 판결문 내용에 보면 조선일보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라고 하는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 지원 활동가였던 원고의 사생활 관련 소문, 원고를 거짓말장이, 허언증 환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조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로지 한 개인의 사생활을 통해서 삶을 송두리째 찢어 밝히고 신문을 파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점잖은 판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고발뉴스 외에는 찾아보시기 어려운 뉴스니까 소개를 해드렸고, 또 하나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렸죠. 의정부 씨가 조선일보 사주 무덤을 옮겨라 계고장을 내려보냈죠. 저희가 3차례 걸쳐서 집중 고발해 드렸는데 여전히 일반 기득권 제도 매체들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좋아요 무려 2,800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론이 돼서 확산 유포시켜주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께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JTBC 뉴스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유는 대충 아실 텐데요. 시청률 주말답게 2.8, 2.9 낮게 기록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주말에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게 정설인데, 손석희 앵커가 뉴스에 핵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해괴한 기사도 눈에 띄네요. TV 리포트 기사인데, 손석희 김웅 대표 폭행 논란 의식했나? 뉴스룸에 출연 안 했어. 주말에 출연 안 하는데 출연 안 했다고 이 폭행 논란 의식했나, 이런 엉터리 기사까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희 제 패치인이 인용을 했는데요. 금요일 뉴스룸에는 원래 손석희 안 나와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데일리 뉴스에서 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거로 삼는 몇 분 되지 않는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역사학자도 계시고 전우영 역사학자도 그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손석희 동영상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동영상을 찍었다. 그 술집에서의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함정이고 좋게 말하면 자기 의도 하에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왜 찍었는지 하는 영상에 나타나지 않은 의도의 맥락을 확장한 의도의 맥락을 살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전우영 역사학자나 이 변상욱 CBS 대기자 출신 선배 언론인인데요. 기레기 기자와 기레기 데스크, 기레기 언론사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손석희 사장 관련 보도인데, 근거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JTBC 여성 앵커가 관련이 있대더라, 아는 것도 취재한 것도 없는 찌라시 일베 게시판을 뵙게 되는 게 기레기다라고 하는 이 두 분의 말씀을 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룸 살펴보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가요? 홍역 확진 환자들이 늘고 있다. 예방접종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해군 함대 사령관이 일본 방문을 수년했다. 군사 교류가 주춤하나 한일 초계기 논란 장기화되고 있는데 커진 갈등의 출구 찾기 난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아베가 북한 없으면 정치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북한 미사일을 강조하면서 보수적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지지 기반을 굳혀왔죠. 또 이번은 또 북한이 미국이랑 협의 과정에 있으면서 잠잠해지니까 난데없이 우리 또 해군을 상대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이상한 음모의 정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독 폭행에 단체 행동 나선 연대 학생들, 연대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감독으로부터 거의 동물 학대 수준의 취급을 받았다라며 단체 행동을 나섰어. 그래서 경기장에 기자가 보니까 감독이 없어. 감독이 나타나면 시합에 뛰지 않겠다라며 선수들이 보이콧했대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인데 일상적인 구타가 이렇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지만 이 연세체육회 박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스포츠 동물원입니다. 박갑철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선일보 체육부 기자로 오래 활동하면서 방시일가의 비호하에 자기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고 대학 입학이라든가 선수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실형이 확정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비리 몸통이 여전히 연세대학교 체육회를 이끌면서 자랑스러운 선수들에게 상을 주고 있으니 윗물이 맑지 않아도 어떻게 아랫물이 맑겠습니까? 감독이 그런 동물 학대 수준의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폭행을 학생들에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고, 뒤늦게 남학생들이 저항을 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티조선 커뮤니티에 보면요, 박갑철과 방우영의 커넥션. 방우영은 저희가 고발한 의정부 방시일가 호하 왕릉에 떡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2,700평을 베고 누워있는 고인이죠. 박갑철과 방우영의 커넥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시일가는 그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려왔다. 대통령은 5년짜리지만 방시일가의 권력은 영원한 세습 권력이었다. 그런데 아이스하키 얼마 전에 특기생 선발 비리 사건 때도 과거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이자 조선일보 사장실 전문위원이었대요. 박갑철 씨가 구속돼 버린 겁니다. 이게 방우영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박갑철 씨가 구속되기 이전부터 축소 보도로 일관을 하다가 다른 언론이 뭐 대서특필하고 있는 가운데 축소 보도에 축소 보도를 이어가다가 뒤에서는 로비를 벌였는데 정관계 인맥들을 동원해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선택과 배제라고 하는 편집권을 넘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전사적으로 가담한 것이죠. 조선일보 간부들까지 구속을 막기 위해서 총동원되는 진풍견이 벌어졌다.
이건 범죄 행위인데 우리 사회가 그 당시만 해도 이걸 범죄 혐의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부지청은 박 의원의 구속으로 조선일보 간부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라고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김종인 형사 5부장은 나를 아는 조선일보 간부들은 모두 전화를 했다. 이게 이익 충돌을 넘어선 이익 협잡이죠. 이게 조폭들이 하는 짓인데, 특히 TV뉴스에 박 의원이 조사받는 모습이 방영이 됐나 봐요. 지청에서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선일보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일부 엘리트 스포츠계의 권력 구조가 해체되지 않고 있는 이상 안타깝지만 이런 동물학대 수준의 엘리트 스포츠 교육의 폐해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SBS인데요. 3.9% 비교적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제를 톱으로 세웠는데 이 가계빚,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계빚과 역전세난 위험이 대단히 크다, 이런 보도로 시작을 했네요. 전세 대출이 90조인데 떼인 보증금이 과거에 비해서 10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깡통 이른바 아파트들 때문인데요. 가계부채가 비상입니다. 지금 지난해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60조 벌어야 될 거 3조 덜 벌었다고 기업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저축률은 일반 가계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 우리는 거의 저축을 못하는 상태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업 걱정만 하는 언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대책 없이는 가계부채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취지의 보도네요. 자, 재판 개입 연루, 정치인 수사 신중 모드다. 제목을 이렇게 뽑는 것은 참 되게 한가해 보이죠. 이제 SBS에서 그렇게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했으면 이게 그 사안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직접적으로 공화국의 위협적인 사안이잖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하지 않고 같이 로비 한통속이 된, 권력을 향유해서 나눠먹은 그런 사건인데 최소한 민주당 3명, 자유당 3명 드러나는 것만 이분들에 대해서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신중 모드, 이런 모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권 남용이 쟁점인데 이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서 한국으로 여러 변호사분들과 국제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직권 남용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나가면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의율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검찰이 정치권 눈치 보기를 넘어서서 의율할 수 있을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위로받은 심석희 답장에 털어놓은 첫 속내. 저는 이 보도 보면서 이 녹색 머플러에 담긴 사연이에요. 김정숙 여사가 심석희 선수가 녹색 머플러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선물을 했다는데 서로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해외 원정 경기를 위해서 출국하는데 기자들, 기레기들이 가까이 안 붙었더라고요. 심정이 어떠세요? 보통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고 안 물어보고 조용히 보냈더라고요. 웬열?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김영균 노동자의 어머니, 이 어머니를 뵈면 항상 저는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을 뵙는 것 같아요. 자기 개인의 찢어질 듯한 아픔을 사회적으로 승화시킨 더 많은 용균이를 위해서 어머님은 더 크게 우리 사회를 안고 있는데 어머님이 만족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해결된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왜 아직 장례를 못 치르셨나요? 여쭤봤더니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는데 아직 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죽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거죠. 사고 원인이.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려운 와중에 산업안전보건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여야가. 그죠? 그런데 아직 부족한 거요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상한선이 10억으로 돼 있는데 하한선이 너무 약해서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용균이의 잘못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그러니까 용균이의 김용균 노동자의 개인 과실에 따른 사고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여전히 있나 봅니다.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KBS 8.6 크게 주말이라 떨어졌네요. 큐시트를 보면 정치권을 톱으로 내세웠어요. 여야 대치 재미없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진표가 나왔는데 글쎄요,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군이 방일 계획을 연기하고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꼭지도 비중 있게 실었네요. 김용균 4구제가 열렸는데 SBS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뭐냐, 김용균 법도 통과됐는데. 그래서 KBS가 쭉 취재를 해봤더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나왔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비정규직 발전소 노동자들이 정작 위험의 외주와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작 중요한 발전소 노동자, 우리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그 일터의 위험의 외주와는 처리하지 못한 문제 있는 법이라는 거죠. 제한적인 업종들로만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실제로는 없는 법이다. 앞서 SBS 어머님의 인터뷰와 더불어서 KBS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심각성이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사라지는 일자리 대안은 무엇인가? 제목이 너무 근사하죠. 사실 이런 것은 논문으로 접근해야 될 만한 수준의 리포트예요. 그런데 리포트는 1분 40초 8개 정도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짤막한 방송 리포트에서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의 제목 발제가 아니죠. 실제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가 봤더니 그냥 혁신을 위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례로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내에서 전문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회사도 있다더라. 외국에서는 ICT 인력 배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생기고 있다더라.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정도의 큰 담론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현장에서 심각하고 중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는 고가의 민간 기관을 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 실제로 점검을 해줘야죠. 재교육을 받고 싶은데 고가의 민간 기관 빼면 교육받기 어렵다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상당히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비판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좀 확인 취재를 해야 될 사안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버렸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MBC입니다. 3.2%, 주말이건 평일이건 거의 3%대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큐시트를 보니까 홍역 환자 늘었다 뭐 이런 얘기로 생활 밀착형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끝까지 뭐 특별한 눈에 들어오는 리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빼고는 얘기할 건덕지가 없네요. 손혜원 논란은 유명해졌네. 목포 MBC 방송을 드디어 서울 MBC에서 인용을 해서 심었어요. MBC 뉴스의 힘이라는 거는 다른 방송과 달리 지역 MBC가 강하다는 거예요. 부산 MBC 가면 서울 MBC가 본사거든요. 집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사인데요 라고 전화하면은 안 바꿔줍니다. 담당자. 본사라니요? 아, 서울 MBC요. 부산 MBC가 더 오래됐거든요. 부산 MBC가 생기고 나서 MBC가 생겼어요. 서울 MBC가. 그래서 본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프라이드가 강해요. 지방 계열사들, 그리고 지방 계열의 뉴스 팀들이 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MBC 특종하시는 거 봐요. 목포 MBC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계열 네트워크 보도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정말 강한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서울 MBC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특히 이번에 목포 MBC가 계속 두세 개씩 단독으로 하는데 서울 MBC에서 하나도 안 실어줬잖아요. 왜?
손혜원 의원 편드는 것 같으니까 기계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 실어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실어준 거예요. 목포 MBC 뉴스를. 그런데 자, 제가 한번 또 누굽니까?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봤잖아요. 손혜원 논란에 유명해졌네. 원래 목포 MBC 기사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손혜원 효과, 관광객 북적 이거였어요. 땡스 투 손혜원, 관광객이 매니 와요.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손혜원 논란이라고 구태여 이렇게 뺑기질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목포 MBC 원래 기사에 보면은 모처럼 원도심에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앵커 멘트에도 보면 SBS의 손혜원 부동산 보도가 촉발시킨 이런 SBS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정확하게 기사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SBS 보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핫하게 떴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주 드라이하게 재미없게 기사를 베껴왔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언론사 간의 긴장 관계를 서울에선 서울방송 SBS니까 직접 갖게 되니까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국민들은 언론사 간의 텐션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원합니다. 왜? 국민의 관점에서 너희들의 상호 동맹을 통한 언론 간의 짬짬이가 아니라 국민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하는 언론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MBC 뒤늦게라도 목포 MBC 기사를 갖다가 뉴스데스크 메인에 심어준 건 땡큐 고마운데 조금 비겁한 방식으로 가져온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 도민일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매체잖아요. 진의장 전 통영시장. 저는 이분이 무슨 의장인 줄 알았는데 조남이 진의장 전 통영시장인데 이분이 손혜원 의원이랑 통영에서 나전시기 박물관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만 사법 처리되면서 바뀌어버렸어 시장이.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이 목포로 간 거야.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다. 투기꾼이라고 하는 여론몰이 안타깝다. 진정성을 가지고 통영에서 나전시기 박물관 지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뒤늦은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잘못할 수는 있지만 빠르게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언론사, 기자가 지켜야 될 제일 덕목이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먼 길 가는 미사일이 순간순간 계속 자기 궤도를 수정합니다. 잘못을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달이 아니라 화성으로 가게 되겠죠. 큰 오차로 발전합니다. 지금 잘못을 수정할 바로 적시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